네, 대망의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누구 뽑을지 마음 정하셨나요? 요즘에 산무로 말하는 게 정치권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무능, 무식, 무당이라고 말했고요.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를 무법, 무정, 무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우리 청정락어는 정치권의 자리 싸움에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무리수, 무의미, 무관심이다. 정말 무관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자리 싸움 말고 어떤 정책 낼 건지, 어떤 대한민국을 그리는지 모든 후보가 제대로 비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정락어 출발합니다. 톡쏘는 청년 언론인들의 정치수다 청정락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규동. 저는 나다. 저는 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한 명 빠졌는데요. 네, 한 명 오늘 없어요. 누구죠? 춘식님이 결석을 했습니다. 네, 춘식님. 일이 바빠서. 모두 본업이 있으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대타 3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혹시 와줄 진짜요? 수 있냐? 와줄 수 있냐? 제가 그리고 SNS에도 혹시 지금 이 근처인 사람 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4명 꽉 찬 오디오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못 구해서 우리가 이제 3명으로 하니까 좀 오디오를 채우기 위해서 다들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프로그램도 당일날 빵꾸를 내면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춘식님 당일 빵꾸는 내지 맙시다. 맞아요. 주식님 경고. 못 봐서 좀 너무 한이의 슬퍼요. 한 줄 평.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춘식 정신 차려라. 와라 빨리. 네, 이제 본격 수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송에 댓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감동. 저희가 또 감명받은 댓글이 2개 정도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근데 그 2개가 다예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2개가 다야. 그런데 일단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기분 좋은 어피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나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어피치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하면 자꾸 말싸움하게 돼서 정치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방송 덕분에 저희 세대들이 가진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1화 때는 목소리 크기가 서로 달라서 듣기 조금 불편했는데 2화는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와우. 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1화는 이게 제가 이제 편집을 하는데 1화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다 오디오 약간 내 목소리 높이고 이런 게 그랬어요? 본인 목소리 높이셨어요? 네, 제 목소리가 왜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이가 없네. 너무 높였는데 나 몰랐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피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네, 맞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이 피드백 좋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진짜 맞거든요. 맞아, 네. 맞아. 우리만 해도 진짜 그냥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를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싸우게 되니까.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바람입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정치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야, 너 이재명의 이미지 하면 어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진지충 얘기 진지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치 얘기 진짜 하기 쉽지 않은데 난 근데 다른 사람 생각도 너무 궁금하거든. 맞아. 근데 물어보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이 청정락어를 만든 것도 있고 피츠님도 괜찮으시면 한번 나와서 수다를 떨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또 하나의 감동적인 댓글이 있는데요. 사만일통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한이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만일통님. 청년 시각에서 방송을 자주 들어야겠다. 그리고 조금 방송이 틀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다음에 청년이 바로 지금 주목하는 이슈라 기대됩니다. 이런 방송 필요했습니다.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좀 듣다가 또 3번째 댓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지방 사는 청년의 시각에서 요즘 정치 보면 옛날에는 누구 응원하면 세상이 좋게 바뀌겠다, 전보다 나아지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뉴스에서도 지역 청년의 구직생활, 취업난, 지역 이탈 현상은 수치화된 그래프로만 보여주지 직접 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청년을 좋아하는 듯 싶지요. 지역 청년 단체에 있으면 그 사이에 사진 몇 장 찰칵 찍고 보도자료 만들어서 나중에 선거 때 써먹을 테니까요. 정말 냉철하십니다. 네. 맞아요. 진짜. 통찰력이 장난 아니신데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누구를 응원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 저희가 볼 때 이번 대선이 너무 혼탁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우리 방송 댓글이 아니라 그냥 토탈 댓글로 봤는데 똥과 오줌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호감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그쵸.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이게 그 두 인물이 지금 상징적으로 두 인물,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있는데 그 두 인물이 정말 부족하고 정말 똥이고 정말 오줌이라서가 아니라 똥같이 오줌같이 자꾸 보이게끔 보도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러워. 똥오줌이라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그런 안 좋은 이슈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대선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좋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후보들의 정책적 그런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네, 기대됩니다. 지난주 정치권 이슈 오늘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다리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 첫 번째 소식을 전해주실 브리퍼는요? 한이입니다. 한이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이재명의 사과 울컥 반성. 이번 주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 또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과거에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사죄의 큰 절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아픈 마음,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이런 큰절 퍼포먼스, 과연 정치적 퍼포먼스일지 진짜일지 두고 봐야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의 한 줄 평.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가 방점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오다리는 규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김종인을 빼고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주간 야당의 빅 이슈였는데요.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아주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일하기 싫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역할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있으면 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해요. 목요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빼고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만 데리고 가겠다. 두 사람 모두 끌어안기엔 실패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주말까지 결정해라 라고 최후 통첩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 보도에 대해서 김종인에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주접떨어 놨던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 다 마음이 상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규동의 한 줄평. 개문발차인가요? 패싱발차인가요? 나다가 소개할 세 번째 이슈 전두환 사망. 지난 화요일 23일에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부르면서 군대를 투입해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꼽혔죠. 결국 전두환 씨는 법의 심판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8개월 만에 사면이 됐어요. 추징금도 956억 원을 미납 상태로 세상을 떠났죠. 법의 심판을 받았다기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죽기 전까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토요일 날 그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사과 비스무리한 걸 했긴 합니다. 남편의 재임 중에 고통받고 상처 입은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재임 중이라고는 했는데 5.18 이후인 9월 1일에 전두환 씨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5.18 사과는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측근들도 5.18 자체에 대한 사과는 한 거 아니라고 인정을 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4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다의 한 줄평. 죽음조차 유죄. 지옥 가선 벌 받길. 와우, 이 정도면은 좋습니다. 네, 일단 지옥에 간다는 거는
전제를 하고 네. 전제로 갑니다. 염라대왕한테 다시 심판받길. 네. 거기서는 사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면 없어요 지옥을. 요즘에 그 지옥 드라마 보셨나요? 아, 아, 1화만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그래요? 왜 본 척하세요? 근데 예고편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천사가 갑자기 내 뒤통수에서 나타나요. 얼굴만 네. 나타나서 너는 언제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의를 제기할 것도 없이 바로 사자들이 가버려요?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데리고 가요. 그 시간에. 그렇게 전두환은 그 디스토피아에 전두환 씨가 있어야 됐는데요. 사면은 없다. 제일 강한 지옥으로 갔길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자, 오늘 오다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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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정라고 오늘 청정라고와 함께 먹을 안주거리는 뭘까요? 저희 2부 시작합니다. 와. 첫 번째 안주거리는 이재명의 울컥 사과 반성 득점 포인트 됐을까? Yes or no. Yes or no입니다. 와우, 트와이스인데요, 거의.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좀 굉장히 사과하는 모습,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대선 전국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큰절 할 때 어머 절한다. 근데 저는 처음에 무릎 꿇는 줄 알았어요. 그 현장 YTN 생중계를 보면서 어머 무릎 꿇는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정치인의 무릎은 정말 그거잖아요. 패배로 가는 지름길. 네, 아니 무릎을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요? 무릎이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득점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내가 변하겠다. 그 이재명 후보가 아젠다 만드는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아젠다를 끌고 가면서 이게 진짜 이재명이 민주당을 뭔가 바꾸려고 하나?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 퍼포먼스라고 해도 네. 이미지적으로 얼마나 그게 큰데요. 그래서 그쵸.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언론에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득점 포인트는 일단 된다? 네, 예스입니다. 우리 나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재명 후보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스를 주고 싶어요. 아까 전에 네.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큰 절이어서 패배가 아닌가. 무릎을 꿇었으면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무릎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네. 옛날에 과거 국민의당에 계실 때 호남의 표를 싹쓸이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다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서 광주의 표심을 다시 가져오시겠다 하는 네. 마음으로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네. 결과 졌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시죠. 지금 네네네. 의원이신데 그분도 부산인가 가서 맞아요. 무릎을 꿇으셨는데 패배했습니다. 부산에서. 맞아요. 무릎을 꿇으면 진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큰 절이라면 네.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는 봅니다. 다르다. 네, 큰 절은 또 다르지. 나는 그래서 막 그때 YTN에서 보고 이재명 무릎 검색해도 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릎이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큰 절로 이렇게 보도가 나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되게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거든. 저도요. 근데 약간 보통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면 사죄의 의미로 보통 인식이 되고 네. 큰 절은 감사의 의미로 맞아. 인식이 돼요. 잘하겠습니다. 맞아.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무릎을 꿇으면 패배라는 역사가 징크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 패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여태까지 선거판에서 역사적으로 사죄를 표현했을 때 성공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꼭 무릎 꿇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모든 당원들과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대표였죠. 네. 한나라당 대표가 굉장히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선거를 이끌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승리했죠. 아마 그 총선에서 네. 크게 승리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떤 계속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저도 진정성? 일단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네. 득점 포인트는 될 수 있을 이미지. 것 같아요. 이미지로 하는 거니까 선거는. 실제로 지지율이 좀 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많이 차이가 났었네 맞아, 윤석열 맞아. 후보랑. 지금 오차범위내 접점이거든요. 대부분 네, 여론조사 네. 보면은. 그래서 확실히 지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과가 그러니까 이런 낮추는 자세가 주는 게 뭐냐면 이게 보수나 중도층 표심보다는 민주당 중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서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없어서 네. 그 사람들을 다시 잡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모든 네. 국민들이 타겟은 아니었다. 네, 그렇죠. 오. 민주당 지지층을 타겟으로 하고 이건 사과를 한 거다. 그쵸, 중도는 근데 그다음이니까. 사실 네. 이재명 후보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무릎 꿇는다고 뭐 마음이 달라지겠어요. 맞아요. 중도층이 아니니까. 또 어차- 쇼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 진짜라고 좋아하네. 생각 안 하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재명 후보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추진력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독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맞아, 만큼 독단적인 이미지가 독단적인 있죠. 맞아요. 독단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 사람의 어떤 성격과 어떤 자질로서 네네. 왜냐하면 이 큰절을 할 때도 정말 배려심이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지금 후보였다.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우리 다 함께 큰절을 한번 합시다. 하고 나가서 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번에 이재명은 어땠냐면 아무한테 뭐 상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친문 쪽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와 이게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안 됐다고? 진짜 민주당 문제 있다. 잘못되고 있다. 이거 뭐 이상의 흐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이 그거 잘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재명 너 좀 노력 좀 해서 바꿔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친문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주제일 수도 있지만 네. 이낙연과 정말 원팀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 김어준 그 페이스북 보셨나요? 왜요? 김어준 저장소라는 뭐라고 페이스북에 했죠? 이낙연 과거 후보가 그 술을 먹으면서 일반인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시면서 술 먹으면서 포착됐다는 제보가 많이 들려옵니다. 선거나 도와주세요. 술 처먹지 말고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랬어요? 김어준 저장소가 김어준이 올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저도 오늘 아니면 처음 뭐 본 건데 갤러리처럼 그냥 네. 뭐 누군가 운영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확히 뭐라고 올라왔냐면 낙연 씨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낙연 씨 술 그만 쳐드시고 선거 좀 도와주세요. 네? 맞아요. 이러고 이낙연 의원님과 다른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술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친이 지금 완전 이재명 측의 시선인 네. 것 같아요. 실제로 도와주는 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재명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전국을 돌고 있죠. 네.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고 해서 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전라도에만 3박 4일을 간다고 해요. 다른 지역은 다 2박 3일을 가는데 네네. 전라도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번 호남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로 영광을 간대요. 영광. 전남 영광을 전남 가는데 정말 영광. 영광이네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이낙연 대표의 고향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낙연과 동행을 할지도 모르겠다. 오? 이낙연과 동행을 해서 좀 그러면 진짜 대박이다. 맞아, 그런 말이 민심을 좀 있던데. 통합하는 게 아니냐라는 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계획이 되고 있다.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어떻게 그 측근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깜짝 방문인데 깜짝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할 예정이니까 기다려 달라 약간 이런 기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거 그거에 되면 대해서- 진짜 대박이고 안 대박이죠. 되면 쪽박이야. 쪽박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낙연 측근에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정해진 게 없다. 일종의 강요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하게 봐봐 말했네, 이거 되게. 쪽박이라니까. 괜히 그러면 또 원팀 불화설 얘기 그래서 나오잖아. 저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짜 원팀이 안 됐구나. 왜냐하면 진짜 만약에 뭐 예정이 안 된 거라고 해도 그렇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냥 좋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발끈했다는 거는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그렇죠. 요거를 민주당에서도 정말 선거를 잘 이끌어가고 싶으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결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이렇게 표가 갈리고 그렇죠. 있으면은 지금 민주당이 큰일이죠. 그 국민의힘 측에다가 뭐 김종인을 지금 영입을 못하니 갈라졌니 이런 말을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똑같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안에 갈라진 건 똑같아요. 본인 가정이나 잘 챙기십시오.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봐요. 왜냐면 민주당은요. 지금 이재명한테 표를 안 주는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 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찐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열린민주당 아니면 뽑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때면 이재명이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낙연과의 이런 연대를 강조하면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도로 갈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중도층에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가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더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여튼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보여주는 그런 사과의 모습,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내부의 찐문들을 다시 내려오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사과하는 모습이 좀 함께 하려는 이미지도 주고 국민에게 좀 고개를 숙이고 가는 이미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좀 저희가 다른 얘기를 살짝 해봤고요. 지금 이재명이 사과하는 모습 외에도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이미지 변신에 이미지 컨설팅에 8,400만 원을 진짜? 들였다라는 8천 얼마 나왔어요. 썼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래 윤석열도 지금 깐석열 이러고 난리 났더만. 근데 이거에 이제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는 후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크 그레이로 염색을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 좀 하고 싶은 말이 규동님? 있었는데 다크 그레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검은 머리 같은 느낌인 거 아닌가요? 그 약간 조금 완전 회색빛. 다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정치적 인물로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회색 머리를 이번에 대선 전국 들어서면서 했잖아요. 맞아, 그거 이미지 그게 좀 괜찮았는데? 너무너무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너무너무 전략을 잘 짰다. 맞아. 그 머리를 연륜 한 있어 순간부터, 보이고, 약간 연륜 있어 보이고 전문가 같아 보이고. 좀 더 뭔가 부드러워 보이고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그 있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백발 회색 머리 맞아. 때 진짜 너무 인기 멋있었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건 스타일인데 정은경 청장은 어쩔 수 없이 흰머리를 이렇게 그대로 둬서 백발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백발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남시장 당시에는 검은 머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다시 돌아간 거야. 근데 성남시장 때는 약간 조금 철거민들하고 싸우고 이런 사기꾼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난 사기꾼 이미지가 너무 보이는 거야. 그 약간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나서 좀 더 야비해 보이고. 한이님은 사기꾼 같다라고 한 줄 평 내려주셨고. 나 검은색 머리 별로인 것 우리 같아. 나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염색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요. 그래요? 네, 아유. 사실 네. 보여지는 이미지라고 말은 하지만 뭐 염색이 그렇게 큰 근데 변화가 있었을까? 이게 우리 같이 정치 프로 관여로는 아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대남과 이대녀의 시각은 다르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국민들이 그냥 TV 브라운관으로 봤을 때는 그 이게 이미지. 갑자기 달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염색이라는 게 플러스 얼마 큰절. 전에 했지만. 그 회색 머리 염색한 게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하기로는 지금 그 회색 머리 했던 거에 8,400이나 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게 이미지 아닐까? 실제로 그게 이미지 진짜라면 컨설팅?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왜 다시 돌아갔냐. 그게 정치 컨설팅일 걸요 아마? 정치 8,500. 컨설팅 안에 뭐 이미지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거를 그렇게 공격한 걸 수도 있겠네요. 웃긴 얘기 하나인데 국민의힘 모 의원이 모 지역구 의원이 그저께였죠.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8,400만 원 뭐 얘기를 했어요. 네. 하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자기도 이미지를 변신하겠다고 댄디 복장을 하고 나오셨대요. 윤석열 후보는 좀 해야 됐어. 너무 눈썹도 없으시고 그랬었어. 나 머리 진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왔어요. 엉덩이 탐정 머리.
그래서 댄디하게 옷을 입고 근데 오늘 나왔다고 좀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오늘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는 일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청년위원회 발족하면서 이제 검은색 가디건에 검은색 로퍼 같은 거 신고 오셨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깐성열로 이렇게 앞머리 올리고 되게 볼륨 많이 넣어가지고 아나운서처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스타일이 되게 젊어졌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제 슬슬 정치 이미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붙을 거예요. 붙은 것 같습니다. 돈도 드리고 있겠죠. 선대위도 출범했겠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얘기 하고 뭐예요? 하고 싶어요.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랑. 이것만 하고 넘어갈까요? 네.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 그리고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라는 얘기를 하면서 청년 목소리를 듣고 청년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랑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라는 청년 위원회를 낸 거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2시에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2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위원회인가? 일단 이름 이렇게 훨씬 됐어요. 낫네요. 이름은 국민의힘 승. 이거는 약간 아재들이 유행어 쓰고 나서 그래, 나 짱이지 이런.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 뭐 이런 게 직관적이긴 하지만 난 청년을 무시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약간 그리고 이게 스탠스가 애매해. 유행어를 쓰려면 완전 써가지고 남혐 여혐 둘 다 극혐 위원회를 이런 거를 하던가 아니면 둘 다 싫어 위원회.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가 아니라 꼰그위. 그것도 아재 같습니다. 죄송해요. 내 생각에는 꼰대짓 노노. 꼰대짓 퇴출 좀 더 꼰대 타파. 약간 좀 더 세련되게 지을 수 있었는데. 진짜 차라리 꼰대 타파 위원회 이랬으면 직관적이고 좀 더 괜찮다 했을 것 같은데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가 뭐야? 이거 약간 좀 기성세대가 지은 이름 같아. 근데 이거 저의 개인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청년 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권지웅 위원장. 저는 얘기할 때 좀 어떤 고민이나 확정이 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즉흥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는 어떨까요? 이름은 어떨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저 느껴졌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망상을 해보자면 꼰대짓 노노위원회 합시다라고 했는데 기성세대 윗사람들이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러고 좀 바꾼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결국에 선한이 위원장하고 권지웅 위원장이라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년 정책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 이재명 후보는 아니잖아. 그리고 권지웅 의원, 선한이 의원이 얼마나 이재명 후보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 필터링 거치지 않은 말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한계점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들은 당사자 아닌가요? 당사자죠. 근데 당사자인데 지금까지 좀 잘못해온 게 있어서 그래요.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초선 오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선이 어떤 민주당에 변화를 하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자라고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을사오적에 빗대서 초선 오적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네. 지금도 그 친문 특히 이쪽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민주당이 이 위원장 청년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장을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청년 누가 맡는다라는 게 정말 대표성을 띌지 좀 의문이 가져지긴 하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청년위원회가 위원장이 윤석열이 직접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다.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제 생각인데 예전에 민지야 사랑해라는 이상한 걸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거 진짜 극혐이었어. 주워 들은 건데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랬대요.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불안했대요. 근데 그 민지야 사랑해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좀 친한 분들인데 청년이거든요, 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을 믿고 맡겼는데 망했잖아요. 네. 와, 이거 생각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 고충을 토로하셨대요. 그때 내가 하지 말까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맞아. 그게 민지야 사랑해였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 이것도 본인이 직접 컨트롤을 하려고 제가 볼 본인이 땐 위원장 같잖아요. 그만큼 청년을 중요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냅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네. 이게 또 문제점이 윤석열이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청년위원을 뒀어요. 거기에 뭐 북한 이탈 주민도 있고 스타트업 대표도 있고 잘했다.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일반 청년들이 어떤 뭐 취준생들의 고민이 일단 대표적일 거고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대표적일 거고 그런데 조금 너무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목받는? 주목받고 아니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조금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 10명의 청년위원회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한 100명, 200명 뭐 쪽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광범위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10명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20대 평범한 그냥 여성 아무 대표성도 띄지 않. 그러니까 그냥 애가 있는 결혼한 여성 이런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없나?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죠. 근데 그 섭외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진짜. 그래서 이준석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서울대 갔잖아요. 청년위원회 만든다고 발족한다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서 이준석 진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그 신림동 순대타운 가서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고 가서 얘기 듣고 그런 걸 해야지 지금 이런 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네요 저는. 그리고 그 민주당 청년위원장들도 어쨌든 그 두 분도 정당인이잖아요. 민주당 안에 소속된 청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좀 대표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민주당에 지지하는 청년의 목소리만 대변할 것 같고 일반 청년을 대변하기에는 좀. 저 이런 거를 잘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면 좀 많이 이런 걸 반영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단 방금까지 얘기했던 걸 좀 잠깐 정리를 하자면 두 후보가 다 조금 선거에 있어서 좀 더 전면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네네. 윤석열도 이번에 직접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선거에 있어 좀 더 본인이 스스로 대표가 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3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매번 이렇게 화를 해야 되나요? 텐션 업! 좋아요. 와우! 자, 이번 해볼 얘기는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김종인에 대한 얘기예요. 개문발차라는 얘기가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와서 제가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저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뭐 우리의 소양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좀 찾아봤는데 문을 열고 열차가 떠났다.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개문 발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의 의미도 띠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차는 떠났다라는 거니까. 그럼 김종인이 차 이렇게 달릴 때 근데 맞아요. 액션 영화처럼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지금 말한 거가 딱 정리가 되는 말인데 이제 김종인은 가만히 서서 입장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본인도 뛰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과 적당한 합의가 돼야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좀 해볼 얘기는 일단 김종인이 탑승하지 않은 기차가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도에도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조금 더 자기의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정말 김종인 없이 가겠다는 신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그런 상황으로 갔고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희님이 먼저 좀 문을 열어주시죠. 저는 문을 어떻게 열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기우동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김병준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는 김종인은 계속 인지도가 있잖아, 솔직히. 계속해서 선거판에서 뛰어왔고. 근데 김병준이 누구길래 왜 김종인을 버리고 그 킹메이커 김종인을 버리고 김병준을 선택했나? 김병준 누구예요? 일단 저와 각별한 인연이 아주 있으신 분이죠. 각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김병준 교수님의 수업을 실제로 들어봤고 그래서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단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었어요. 인기가 오. 좋나요? 인기가 좋았다. 어. 그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에. 정부가 마무리될 때쯤에 굉장히 막 지지율 5% 내려가고 할 때 오. 그때 마지막 총리 후보로 김병준을 데려왔었잖아요. 네네. 이때 온 언론에서 비판을 했어요, 사실. 왜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권력 욕심이 아니냐. 지금 음. 다 저물어가는 해에 탑승 이제서야 해가지고 이렇게 그 권력이라도 맛보고 싶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감싸던 아주 소수의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야? 누구냐? 학교 학생들이었어. 학생들. 진짜 아니 근데 그건 찐인데 어. 왜냐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뭐냐 이래도 실제로 같이 생활을 한 그 사람들이 괜찮은 옹호 거죠. 댓글에서 옹호한 내용이 뭐였냐면 권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수님 권력이 욕심낸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같긴 세상을 해요, 바꾸고 진짜로. 싶어서. 자유주의자니까 제가 엄청난.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수업 자체가 정치적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어떤 걸 다뤘냐면 수업이 노무현 정부 때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면밀하게 다룬 수업이었어요. 오. 역대 정부들의 에. 그런 거였지만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하실 네. 수 있는 얘기가 많았던 거죠. 어. 그런 거에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해오던 얘기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다. 오.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권력이 필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우와. 난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필요한 거고 연설을 그게 했구만 권력이다. 수업 때. 근데 이 말을 이재명 됐었어요, 사실. 근데 그건 좀 이재명도- 느낌이 다른 거. 이재명도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알아요. 권력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권력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김병준 교수님이 자주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권력욕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힘이 필요하신 거다. 그게 김병준 교수님이 실패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요? 무슨 뜻이요? 정치라는 거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함이지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낭만이 없으시다 나다님. 아니요. 들어주세요. 김병준 교수님의 이론에 동의하시는 정치인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나 또 민주당에서도 김병준 교수님 되게 존경하고 제가 친한 그 분들은 김병준 교수님이 이거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일단 주변 네. 사람들의 평이 굉장히 네. 좋네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이론자로서 되게 확고한 그 신념이 있으시고 그걸 정치를 통해서 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보수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김병준 교수님을 윤석열이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이 김병준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게 김병준 교수님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만 봐도 네. 김종인은 내가 왜 네 뜻대로 해야 그쵸.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권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한테 이상적으로 맞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김병준 교수를 계속 물고 있냐. 김종인이 그렇게 싫어하고 김병준 교수를 버리라고 하는데도 물고 있는 이유는 김종인은 안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버려도 되거든요. 솔직히 버려도 손해보는 거 없는데.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안 치려고 하려면은 김병준 교수님이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처럼 맨 위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 총괄선대위라는 이름 없이 계속 상임선대위를 갖고 있으면서 원톱 체제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지금 김종인 자리로 비워놨던 총괄선대위에 김병준을 앉힐 수도 있다고 그건 보세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앉혀버리면 모양새가 김종인을 윤석열이 팽한게 되잖아요. 완전히.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김종인이 안 오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윤석열은. 그렇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은 계속 비워놓는데 상임선대위원장을 이준석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준석 본인도 없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진짜. 이게 진짜 치열한 머리싸움인데 김병준 교수님이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되게 괜찮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성공을 한다면 되게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뭐야. 권력적으로는 이게 노름에 놀아나고 있으시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죄송한 말씀. 잠깐만.
그 나는 두 분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 김병준 뭔데 듣보잡 이런 느낌으로 야 김병준 때문에 김종인을 버린다고? 이거 윤석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확실히 사람은 좀 깊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끌려간다, 조종 당한다라고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럴 사람은 아니다. 본인의 주관이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네. 궁금하기도 해요. 저나 아니면 나다님 같은 경우에는 네. 측근들의 얘기를 듣고 또 측근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된 사람이지만 아예 연관이 없는 그냥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년? 한이님은 네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게요. 진짜 그게 딱 그거예요. 김병준은 몰랐던 사람인데 아니 김병준이라는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양자택일의 네. 그 기로에 놓였는데 김병준 선택을 한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됐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까 뭐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우고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 비우고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국민의힘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쵸. 민주당은 다 상임선대위원장 만 네. 있고 총괄이란 자리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네. 매번 만들어 왔던 좀 특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없어도 그냥 갈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갈등이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차피 김종인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지워버리고 이대로 갈 수 있는 느낌이 좀 그쵸. 있긴 해요. 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할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김병준 역할 축소해라. 김병준 좀 뭐 다른 특별위원회 이런 데 좀 붙여놓지 왜 여기 상임선대위에 앉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김종인이 네. 그렇게 이렇게 또 괜찮은 분이라고 하니까 김병준이 확실히 견제가 되는 인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견제 느낌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교수를 걱정하신 것 같아요. 김병준 교수님이 그 윤석열 후보와 그 측근들 그 세력들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힘을 못 쓰실까 봐 걱정을 하신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들어와서 권력을 휘둘러야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는 동의하고요. 전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맞아. 걱정돼서 그런 거 김종인이요?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 네네. 김병준, 맞아 싫어하지 맞아. 김병준 교수님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을 좀 안 좋게 평가를 말했죠. 했었다. 이번에 뭐 윤석열이 대선을 이끌어 나가는데 김종인 들어온다면 안 좋을 거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분이 상했을 뿐이지 뭐 걱정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맞아. 근데 네. 김병준 교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발언이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자리를 수락하겠다라는 얘기가 다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자회견 자체가 무슨 목적이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긴 한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거를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건데 네. 원래는 사퇴 기자회견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 근데 그거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퇴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만류를 했고 결국 설득을 했다. 그래서 이미 열기로 되어 있는 기자회견이었으니까 수락으로 급히 선회를 한 느낌이다. 그럼 이준석은 사퇴로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도 약간 이준석이 패싱당했다는 느낌은 드는 게 사퇴 기자회견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게 그 보도가 나온 게 뉴스토마토거든요. 네. 근데 오보였고요. 오보였어요. 네, 오보였고. 그러니까 뭐가 오보? 사퇴 연설이었다는 게 오보였고 그 다음에 그 뉘앙스랑 준비했던 말 이런 게 전혀 사퇴를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그런 느낌이었고 기자간담회가 그날 갑자기 생긴 거였어요. 원래 없었는데 그날 일정이 없었는데 오전 중에 생겼고 윤석열 후보는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간담회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12시쯤에 일본 대사랑 11시에 만나고 내려와서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기자간담회 이거 김병준 후보가 했는데 얘기를 물어보니까 김병준 위원장께서 여기 이렇게 1층으로 지나오시다가 기자들이랑 만났나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담회라는 걸 했다고 생각 안 하시고 간담회는 한 거라고 아시는데 이제 오다가 막 기자들이랑 만나가지고 갑자기 하게 됐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몰라서 그렇게 네. 말한 듯했다. 이준석 패싱도 아니고 만약에 이준석이 패싱이라면 윤석열까지 패싱한 거죠. 그러면 김병준은 진짜 그냥 독단이에요? 자기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상의도 없이? 상의는 하시지 않았을까요? 누구랑요? 윤석열 후보랑 나중에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가 예정에 없었는데 그 윤석열 후보는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가 기자들이랑 갑자기 만나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고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 자체를 한 거는 아마 아셨을 것 같긴 한데 김병준 그 위원장께서 갑자기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패싱이라고 말하기에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뭔가 말을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진짜 네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혼돈 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는 그런 김병준이 혼자 그러니까 윤석열만 기자 간담회를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계획된 기자 간담회는 아닌데 바로 기자 간담회를 네네. 할 줄은 몰랐던 거야? 네.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준석이 몰랐던 기자간담회니까 윤석열도 모른 척하는 거야. 이준석 그럴 면 수도 살리기 몰랐다는 위해서? 척 그럴 하는 수도 거야. 기분 상할까봐. 그러면 뭔가 다 말이 된다. 그냥 이거는 김병준의 독단적인 갑자기 김병준 교수님 독단 그런 거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우리 선대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번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는 올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구태죠 구태. 대표적인 맞아요. 인물로 김종인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맞아. 계속 김종인 들어온다 만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그리고 본부장급 인선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바로 네. 전주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주호영 의원, 그렇죠. 원희룡 주광덕, 지사, 김성태 사퇴하기도 했죠. 사퇴하긴 했지만 네 진짜 다 옛날 정치인들이라고 그런 해야 될까요? 느낌이에요. 일단은 근데 나는 여기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봐줄 만한 사람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유튜브 올렸는데 그거 진짜 재밌어. 그랬어요. 희룡부동산 이런 거 올리고 일타강사 그런 걸로 올렸던 것들. 일타강산 좀 노잼이었는데 정리는 잘 돼 있긴 했는데 네. 재미는 없었죠. 네, 근데 뭐 희룡부동산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부동산 그 복덕방 주인 이래가지고 뭐 신혼부부들이 맞아. 오면은 이런 거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했었는데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런 게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민지야 이런 게 아니고. 그거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재밌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했었어요. 뭐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 뭐냐 매드몬스터. 매드몬스터. 히비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히드래곤. 맞아. 히드래곤이라 해가지고 그 필터 있잖아요. 근데 V라인 그거는 되는 솔직히 좀 필터. 별로였어요. 그래요? 안 돼요. 나는 그거 억지였어, 웃겼는데 근데 윤석열 그 원희룡 후보의 캠프가 진짜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잘해요 다들 진짜. 좀 능력이 있어 보여서 좀 원희룡이 좀 실력 발휘를 하면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의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이번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했어요. 라다님 누가 어떤 말을 했죠? 나는 국대다 시즌 1 이준석 아. 대표의 그 공약이었죠. 그때 1등을 하신 임승호 대변인. 그분 진짜 잘하더라. 네, 말 진짜 잘해요. 근데 음. 이 대변인께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평소에도 올리신 게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 네, 이슈가 됐죠. 양준호 대변인만 항상 이슈가 됐었고, 근데 이번에 올린 글이 딱 진짜 언론이 좋아할 만한 말. 뭐라고 했냐면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나요? 나 이 말이 진짜 맞아. 심금을 울렸나 봐요, 많은 분들의. 그래서 맞아요. 약간 지금 본인이 주목받는 걸 되게 난처해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청년의 그런 국민의힘 내부 청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이 말도 인상 깊었어. 상대당의 후보는 연일 눈물을 흘리고 넙죽 엎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오를 반성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쇼라고 침 한 번 뱉겠지만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맞아, 무섭습니다 이 말 진짜. 우리가 했던 말이랑 같은 거예요. 소름 네. 돋아. 이게 정말 쇼일지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비칠 맞아요. 거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조차 못할 맞아. 망정 지금
어떤 노욕들로만 선대위를 꾸린 것 같은 계속 이미지를 자리 싸움만 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요. 이미지를 주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윤석열도 그 실제로 선대위 회의에서 1분 1초가 급하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게 진짜 1분 1초가 급했거든요. 근데 조금 특수하죠. 이재명이랑은 다른 게 윤석열을 정말 당내 기반으로 지금 그 위치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랑은 당원들의 다르죠. 그 사람들의 그쵸.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 아쉬웠던 임승호 대변인이 말한 아쉬웠던 점에 더해서 청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김성태 전 의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그 직능 조직 총괄 본부장이었나요? 맞아요, 뭐 맞아요. 그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은 사퇴하셨지만 이걸 안 쳤다는 게 그리고 또 그 안 친 거에 대한 변명을 뭐라 했냐면 몰랐다 그랬죠. 몰랐다고 2심이 뭐 판결이 뒤바뀌었는데 몰랐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서 참 진짜 왜 저러실까. 아니 근데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뭐 KT 관련 사람을 그 국회에 안 앉힌다는 조건으로 자기 딸을 이제 KT에 그 국정감사 때 채용시켰어요. 안 네, 앉힌다는. 국정감사 때 안 앉히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나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재판 중인 건데 윤석열 후보가 그거 몰랐다. 진짜 김성태 답답합니다. 그 답답해요. 장제원도 좀만 시간 지났으면은 그런 일이 있었냐고 몰랐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장제원은 또 노엘 때문에 더 많이 알거든 KT 특혜 의혹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사람 쓰는데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 조심을 안 할까요? 그니까요. 그냥 자기 사람이라면 되게 믿고 보나 봐. 근데 그게 약간 검사의 이미지야. 아 맞아요. 그럴 수 의리 있죠. 의리 약간 이런 느낌. 믿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지금 파악을 못해? 검증이 그렇게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 참 진짜.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로필에다가 이 사람의 네, 경력, 그러니까요. 의혹, 다 있을 뭐 텐데. 여론 이런 것들, 이미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사실 청년의 시각에서 특히나 더 아쉬웠죠. 근데 아쉬웠어요. 어쨌든 맞아요. 사퇴했으니까 뭐 약간 그런 거죠. 사퇴한 사람 뭐 그만 물어뜯자. 뭐 죽은 사람 죽은 대통령 그만 물어뜯자. 약간 이런 것처럼. 죽은 대통령이요? 그 얘기 할 말 진짜 그거 많거든요. 이따가 그래서 저희 이제 4부에서 청바지에서, 얘기하도록 네. 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를 더 해보자면 대선 D 100일 여론조사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상 선거 역사상 D 100일 때 했던 여론조사가 실제 대선과 대부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후보가 다른 경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일 전엔 단일화가 뭐 안 됐던 후보들이 100일 후엔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네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결국 1등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거든요. 그게 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D-100 때 지지율이 3위였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정몽준 후보와 2위와 3위가 결합을 단일화를 해서 했죠. 네. 이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역사적으로는 그랬다. 그럼 우리도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해보려고 했는데 음. 지금 여론조사 제가 다 뒤져보고 왔거든요. 네네. 네. 다 접전이에요. 접전. 오차범위 내 접전이에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내일 나오는 게 두 개 정도 있을 텐데 그것도 접전 아니면은 또 접전일 어떻게 것 될지 같아. 모르겠어서. 근데 그리고 내가 네. 지금 이제 금요일 날 항상 갤럽 어, 여론조사가 네. 나오는데 갤럽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 지지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2주에 한 번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당연히 대선 D-100인데 해야지 했는데 아마 월요일 날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진짜 완전 주목도가 높. 자 그래서 네. 일단 우리 한이님은 그러면 역대 많은 결과처럼 결국 뒤집지 못할 거다. 혹은 제2의 노무현처럼 뒤집을 거다. 근데 뒤집지 못할 거다, 뒤집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불가능해. 1위, 2위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1위, 2위가 없어요. 그래도 오차범위 내 그래도 접전이니까. 사람들의 지금 인식은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잖아요. 그거는 규동님의 여론조사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저번 주 여론조사만 해도 아 10% 차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직은 근데 뭔가 그거는 앞서는 것처럼 보이긴 컨벤션 하죠. 효과 아니에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차범위 생각 안 하시고 수치로만 보잖아요. 그럴 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앞서는 조금 느낌이긴 앞서니까? 하죠. 근데 기존의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그 오차범위의 접전이었던 적은 없을 없어요, 거예요. 없어요. 100일 네네. 전에는. 다 차이가 극명했어요. 네. 1위가 완전 뭐 굳이 보였어요. 있다면 16대 대선 때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 21이었나? 그 후보의 차이가 그 2.9% 포인트 차. 근데 자세한 요거는 또 네. 예선이라 그 뭐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예외니까. 1위가 뒤집히는 여론조사 데라.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와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중요하죠. 이런 거 이거 중요하죠. 말해야 돼요. 진짜 이거 말 안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저희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죠. 방송이니까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걸릴 수 좀 더 있습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윤석열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판단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만약에 역전을 한다 해서 네. 당선이 된다 하면 제2의 노무현이 아니라 노무현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와. 왜냐하면 노무현의 변수는 단일화였거든요. 맞아요. 네. 노무현이 지지율의 반등을 이끈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단일화를 해서 결국 된 거였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단일화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심상정과는 거의 안 될 것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윤석열은 그 안철수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단일화의 여지는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의 더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지지세를 끌어오거나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을 좀 더 유도하거나 혹은 중도층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성공한다면 노무현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 역사적으로 그쵸. 더 대단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윤석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뒤집기 힘들지 분위기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정말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중도층 끌어가기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제 주변에 좀 정치 관여층은 마음 바꿀 생각 전혀 없어 보여요. 나는 이 사람이 뭐 실수하면 옮겨갈래라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중도층의 입장으로서 네. 저 중도입니다. 네. 저는 진짜 그 대선 전날에 이슈를 보고도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호감 대선이라는 그 말이 진짜 맞거든요. 내 생각에는 뭐 경제 민주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번 시대 정치는 비호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전날 일주일 전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안개 속 대선.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중도층인 한이님이 네.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마음을 바꿀게요. 왜요? 지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도 제 판단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재명이 이길 것 같다. 그래요? 왜냐면 이그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근거를 또 대면은 너무 약간 양비론 같기도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규동님도 아직 중도인 걸로. 그렇죠.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모르겠어 누가 알아. 어렵죠. 이번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나다님 오늘 예측은 못하는 걸로? 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이래요. 저는 안 하는 걸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신식님 있었을 때 네. 저번 방송에서 저 방송 쉬는 시간에 제가 네. 이번 뭐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예측해봐 이랬더니 예측 제일 못하는 게 기자들이라고. 맞아요. 네, 제일 못해요. 다 틀려요, 진짜. 맞아. 다 홍준표 후보가 될 거라고 막 그러고. 네, 오늘도 재밌는 얘기 했는데요. 아쉽지만 3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4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네, 청년이 바로 지금 주목하는 이슈 청바지에서는 오늘 또 열받는 주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바로 2030이 보는 전두환 씨의 죽음입니다. 저희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네. 전두환 씨의 죽음, 전씨. 전 씨의 죽음. 전씨. 시작하기 앞서서 전두환 씨가 죽은 날, 생을 마감한 날 배달 앱에서
인기 순위에 오른 음식이 하나 있었대요. 뭔데? 타코야끼. 타코야키. 진짜? 네. 문어 왜 그게 빡빡이어서? 그 머리가 문어 대가리 같다고. 그래서 타코야키가 실제로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와. 국민들의 마음이 사람들 이렇지 재밌다. 않나. 진짜 그래서 오른 건가? 우연 우연 아닐까? 아닌가? 나 모르겠네. 아무튼 정말 재밌는 현상. 네, 진짜 약간 웃기긴 해. 약간 비온 뒤에 무지개가 피어난 약간 광주에서 윤석열이 막 있다고 광주에서 그 무지개 막- 피어난 그런 배달앱을 현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맞을 보면 수도 있을 것 같아, 젊은 진짜. 층의 마음을 대변하는 어떤 재밌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일단 다 이 말 근데 너무 제가 싫어. 근데 이거 전전 씨의 그거를 죽음을 청바지로 가져온 이유는 약간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기성세대들이 전두환에 관심 젊은 애들은 전두환에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우리 진짜 관심 많거든. 우리 진짜 그렇죠. 싫어하거든. 그리고 진짜 분노하거든. 우리 그렇게 배웠고 또 느꼈고 배워서 그런가? 배우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느끼지 않았나요? 나는 근데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 2030이 직접 광주 1980년대에 살진 않았지만 30은 좀 살았을 수도 있겠다. 20대들은 그 80년대에 살지 않았지만 분노하는 이유.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오히려 그 시대를 겪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전두환 씨의 과거 그 행적들에 분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분노하는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분노하는 포인트는요. 전두환 씨의 그런 악행은 서브고요. 메인은 그 악행을 사과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이에요. 뻔뻔한 모습에 전두환과 그 측근들이 오히려 그 악행보다도 훗날 세월이 흘러서 그 행위에 대한 모든 역사적 평가가 끝이 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고 지지층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두환을 비호하는 네. 세력들이 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저희는 더 많이 보고 왔잖아요. 그거에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5월의 청춘이나 택시 운전사나 이런 미디어로 일단 알려지는 그렇죠. 공감대?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 영화 같은. 나 방금도 소름 돋았어. 누가 이게 봐도 영화라고 눈물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실화래. 맞아. 아니 그냥 진짜 내가 딱 생각을 해봐도 내가 좀 감수성이 예민하긴 하지만 풍부하긴 하지만 공감에 잘 쉽게 몰입하긴 하지만 아니 내 동네에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죽어 그냥 갑자기. 그 밖에 방에서 나가면, 갑자기 창문으로 총알 들어와서 밖에 죽는 거 나가면은 어. 그냥 죽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죽고 옆에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나는 이 사회라는 체제가 정말 사람들 문명 이런 걸 되게 신기해하는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방대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사람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사실은 원시 시대처럼 무력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쵸, 그럼 그쵸.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억누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표출한 사람이 전두환인 거잖아. 난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 난 진짜 연쇄 살인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도 장악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나 지금도 소름 돋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확 온다. 그치? 나도 그래.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나 그래서 전두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전두환이 죽고 나서 잊고 싶지 않아서. 맞아, 잊으면 안 돼요. 이 진짜 사람 공부했어. 안철수가 오늘 광주 가가지고 진짜.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본인은 뭐 겪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니까요. 아니 근데 나는 겪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안철수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물어봐야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열받는 지점인 게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니까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왜 못하게 하냐.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치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제정된 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을 옹호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옳고 그름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국 그 모든 것에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의 결국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의 인권이기 때문이에요. 맞아. 우리가 인권이고 약속을 우리의 한 거잖아. 생명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청년이 전두환의 유달리 더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춘식
춘식이가 아니죠. 한이입니다. 한희 씨와 네. 규동 춘식님 보고 싶어요. 춘식님 돌아오세요. 네. 그 한희님과 규동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저는 일간 베스트 1배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 커뮤니티가 맞아요. 그러네요. 네, 이 우리는 100%는 아니겠지만 95%는 저는 그 1배에 분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배를 싫어하고 네.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음. 이 1배가 제일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화랑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전두환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해주신 이유가 더 크긴 하겠지만 일베가 너무 그쪽을 옹호하니까 네. 더 거부감이 들고 이러는 거요. 맞아요. 잔인해요 너무. 왜 이렇게까지 전두환을 좀 아니 근데 일베는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건 이해하겠어. 80년대에 전두환이 네네. 뭐 정책을 잘했거니 뭐 경제를 살렸느니 뭐 알겠는데 그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와 진짜 옛날 과거에 갇혀 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일베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20대잖아. 제가 30대잖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베들한테 왜 전두환을 옹호하는 거야? 그 약간 사회의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왠지 알아요? 왜?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재밌대요. 너무 흥분하지 마요. 봐봐 이렇게 내가 흥분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 게 재밌을 거예요. 걔네는 박멸해야 돼. 박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맞는 말인 게 왜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바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보수 극우 측에서 네. 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전두환을 옹호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뭔가 감싸는 요인은 정말 방금 말하신 재미 혹은 극우라는 세력의 어떤 존재를 이어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군인이 우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의를 한 거잖아. 우리 이만큼 돈을 낼 테니까 군인분들 조금 더 건강하고 그리고 힘 있는 군인분들이 우리가 탱크랑 무기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쓸게. 너희가 다 써. 모두 일임을 했어. 근데 그거를 국민에게 겨눈다? 난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 그러네. 그렇게 또 말하니까. 나 되게 과몰입이지. 아니? 아니요. 나 과몰입 진짜 할 만한 관심 주제죠. 많아. 근데 여기다가 더 분노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뭐? 이순자 쉣. 여사라고 할게요. 그래도 네. 이순자 여사가 사과를 했나요? 이게 상황이 잘 자, 모르겠는데 그 워딩 좀 읽어주세요. 진짜 난 못 읽겠다. 일단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라고 했어요. 이게 5.18에 대한 사과도 이게 아니고.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맞아. 그리고 속보가 이렇게 떴었어요. 속보 이순자 전두환 유족 측 사과 5.18에 대해 사과 이렇게 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뭐지? 뭐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들어왔어. 기자들도 이 말을 듣고 나서 잠깐 머리가 멍해졌던 것 같아. 그냥 맞아. 사과를 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사과 절대 안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거에 불이 붙은 건데 사죄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워딩을 생각해보니까 하니까 이게 사과가 아닌 거야. 음. 근데 하나 정정하고 갈게요.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아니고 이순자 부인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전 대통령의 그 모든 게 박탈이 됐기 때문에 네. 여사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이순자 씨. 그냥 이순자 씨 혹은 이순자 부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기자들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과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남편의 재임 중이라고 했는데 5.18은 남편의 재임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 그때는 군인이었어. 그땐 군인이었고 그 이후에 취임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거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죽고 네네네. 기사 쓰다가 알았어요. 저는 1212 쿠데타로 정권까지 잡은 줄 알았는데 네, 그 다음 연도 5월 17일 날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진 거고 그 정권을 장악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 취임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젊은 우리 청년층이 역사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나? 맞아요. 이순자 여사의 말로써 그렇죠? 우리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알게 될 여사도 거고. 아니고 이순자 씨의 말로. 이순자 씨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근데 아니 이게 사과를 할 거면 그냥 하면 되지. 재임 중에 5.18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 그렇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5.18 사과는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근데 진짜 괘씸한 게
그 하나회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5.18에 대한 사과는 아니에요. 왜 사과를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뻔뻔한 게 아닌가 봐요. 그냥 할 진짜. 말을 팩트를 말한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뭐 이번에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그 하나회 중에 한 명이었던 군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기자들이 뭐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5.18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5.18은 300명의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뭐 만들었던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자가 약간 열이 받았나 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북한 개입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옆에 있던 지지층 여인 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자 빨갱이야 이러면서 뭐 그런 질문 지금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그런 이거는 주장이 아니고 팩트예요 이러면서 빨갱이 기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생각에 매몰된 사람들인가 아닌가.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북한군이 위장했다고 해도 어떻게 시민들을 발포를 하냐. 그렇죠.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군이 진짜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군을 하면 되지. 그러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면 300명의 북한 군인을 색출해서 맞아. 맞아. 했었어야죠. 그게 그 300명의 군인이 있었는 게 정말 사실인지는 판명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주장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를 정당할 수는 없어요. 진짜 1000만 번 양보해도 정말 양보해도 말이 그게 안 되는 맞다고 얘기야. 해도 그래도 여기서 말하니까 좀 속이 풀리네요. 아유, 근데 자 일단 이순자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좀 논란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했다면 미래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두환의 가족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앞으로 보일지도 많이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들은 사과할 모습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자식들이 뭐 이 재산들을 어떻게 은닉을 했느니 이런 비리에 대한 의혹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식들은 많이 사과를 했잖아요. 네. 최근이라고는 했어요. 최근이라고는 들었어요. 네. 2019년이 돼서야 그 장남이 노재현 씨? 나타나서 네네. 뭐 무릎도 꿇고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년밖에 안 된 일이잖아요. 그 네. 오래전 일을. 그런데도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네. 물론 끝까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노태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의 감정이 좀 흔들릴 정도로 마음에 와닿는 사과를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두환은 완전히 다르죠. 끝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두환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 내가 기대 안 이걸 합니다, 딱 물어보고 저. 싶어서 내가 딱 태어났는데 전두환의 딸이야. 전두환의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 눈치 보여서 내가 이제 못했다고 해.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사과할 거야? 전두환의 아들이고 딸이면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을 거예요. 자긴 잘못한 게 없다고 교육을 그냥 진짜 받았겠죠. 광주는 폭동이다 이렇게 배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불법 자금 횡령 이런 걸로 연루가 돼가지고 그 탤런트 소보이구나. 박상아 씨가 이제 전재용 전두환의 그 둘째 아들인가? 거기에 며느리인데 불법 자금 이런 거 횡령하다가 언론에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유승준처럼 그거 하면 안 돼? 입국 금지? 사실상 안 들어오는 분들이나 다름없어서 미국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 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맞아. 한참 걸리고. 입국 금지를 해도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이네요. 괘씸죄죠, 괘씸죄. 추징금이라도 어떻게 법으로 제정을 해서 받았으면 아니 근데 참 추징금으로 좋겠는데. 어떻게 해? 그거 나 현실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관련된 그러니까요. 법이 제정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히 추징금을 받는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련법이 제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위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뜯어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두환 씨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 추징금 내고 싶은데 나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막 아니 금은보화 만들어가지고 보석함에 해가지고 저기 해저터널에 숨겨놨어. 해저터널도 찾기 쉽겠다. 막 뒷산에 숨겨놨어. 이러면 어떻게 찾아?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열받는 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그 인턴을 했어요. 네. 대학생 서울시정 인턴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파견됐던 데가 어디냐면 연희문학창작촌이에요. 네. 연희동에 있는 네. 그 시인이나 이런 작가분들이 레지던스로 제공을 하는 곳이에요. 네. 잠깐 숙박을 하시면서 좀 글을 쓰는 그런 공간인데 그 옆집이 전두환 집이에요. 어. 담벼락이 붙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너로 이렇게 보면은 그 집 안에도 경찰들이 있고, 근데 그 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해요. 그 집만 팔아도 몇 억은 내겠다. 그 집 그냥 경매에 넘기면 안 되나?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그건 법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있었던 연희문학 창작촌이 전두환 집에서 일부 지역을 압수한 거라고 들었어요. 압류. 그러니까 그 그나마 뺏은 부지에서 거예요? 뭐 몇 채 건물을 압류해서 그걸 연희문학 창작촌에 쓰는 거예요. 중간에 담벼락을 만들고. 그런 정도의 그거 했으면은 나머지 다 하지. 그런 절반만 정도의 할 거 뭐야? 그거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어떤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아요. 서울시 분발하자. 근데 그거랑 또 모순적으로 경찰들을 지금 그 전두환 대통령을 지키고 있잖아요. 경찰들이. 이순자를 5명이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런 법률을 제정해 지키게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역사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 압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잖아요. 앞으로 네. 우리 밑에 더 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오겠죠. 네. 전두환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어느 정도 결정이 됐지만 많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치권에서 어떤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열받는 일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전 대통령이었는데 조문을 가야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정말 5.18이 나치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런 대통령 후보는 없겠죠. 나치를 옹호할 독일 대통령 후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독일 총리 후보는. 그렇죠. 그렇게 난 돼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독일은 또 역사 교육이 좀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교육 그리고 미디어 대통령 박탈 안 되나? 대통령 어떤 박탈이요? 박탈? 그러니까 예우 지금 박탈. 11.12대 대통령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11, 22대를 그냥 비워두자고요? 네. 약간 볼트먼트처럼 부르지도 말게. 대통령이 그런 걸 박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빼버리자 역사에서. 네. 그거는 역사를 지워버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역사를- 차라리 남겨놓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답습하지 않게? 계속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생각을 역사를 지우는 해야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네. 남겨진 역사를 비판하는 게 더 중요한 거. 맞아. 저는- 약간 우리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간다. 민주주의에 사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 민주주의가 발달을 덕분은 아니고 아하. 때문에 강제적으로 발달을 하게 저는 된 전 대통령이라고 붙이는 게 너무 짜증나요. 저도요. 언론도 이번에 연합뉴스도 그렇고 맞아, 왜 다 전 그렇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연합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언론이 전 대통령이라고 쓰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디였더라? SBS였나? KBS였나? 그냥 전두환이라고. KBS는 그렇게 대구 MBC였다. 아, 그래요? 대구 MBC가 전두환은 이렇게 해가지고 KBS는 보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두환 씨라고 하자고 이런 게 있고. 공중파, 지상파 3사는 다 전두환 씨라고 했더라고요. 네, 참 슬프고 또 열받는 네. 역사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열변을 지켜보고 털까?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정말 안타까운 게 전두환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감옥에 가 있죠.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데 정말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문 대통령은 안 가겠죠. 더 이상 대통령들이 이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감옥에도 가지 않고 좀 모두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 어떨까. 와 진짜 좋은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재명 윤석열도 대통령 끝나고 나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진짜 누구 뽑아야 돼? 그냥 이 사람이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결정지을 사람이 누굴까. 맞아. 그 정답은 절대 없을 거고요. 정답은 우리의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겠죠. 우리의 한 표, 한 표 우리의 한 한 표가 이렇게 표가. 소중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말고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오늘 나온 그래, 좀 손학규도 있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 들으니까 허경영도 있고. 모두 지켜봐 주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니까 사법 리스크 없는 사람 뽑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손학규
손학규님도 오늘 대선 네. 출마했다고. 내일 네, 대선 출마한다고 오늘은 합니다. 일요일 기준입니다. 아, 저희 들려오네요. 일요일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좀 열받는 그리고 슬픈 주제였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밝은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좀 꼭 다뤄볼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